안녕하세요. 이렇다 23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프카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카프카님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녹음 시간을 1시간 착각하셔가지고 지금 총알 택시 타고 오셨어요. 근데 숨을 헉헉거려야 되는데 항상 매사에 차분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더 차분하네요. 20분 일찍 온 저보다. 옛날 코미디 영화 중에 총알탄 사나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요. 네, 맞아요. 생각납니까? 네네, 네. 알죠. 네. 근데 왜요? 총알 타고 오셨다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정말 네. 정신 차리세요. 네, 근데 요즘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 네. 이제 아재 개그가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책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 아재가 맞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유머와 여유가 네. 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오늘 옆에서 먼저 말씀해주신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네, 찬이쌤입니다. 자, 카프카님 오늘 특별한 걸 준비해 오셨어요. 이게 점점 방송에 따라서 카프카님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깜짝 처음에, 놀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정말 그냥 책 한 권 덜렁 가져오시거나 책도 없었어요. 도서관 네, 운동 얘기나 맞아요. 하지 뭐. 네, 처음에 책도 없었고 그리고 일단 다 대본은 당연히 없었고 그동안 우리가 대본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순수 노가리. 네, 순수 노가리죠. 네. 근데 오늘 선생님이 대본 비스무리한 걸 넘기셨어요. 제목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휴먼 카인드. 맹자와 삼봉.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뭐 그동안에도 좋았지만은 네. 오늘은 조금 정돈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아니고요. 정돈이 안 돼서 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거리는 있는데 네. 그것을 이렇게 간통하는 네. 그 어떤 생각의 고리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냥 너무 정리가 안 돼. 머릿속에 워낙 큰 주제고 네, 네. 그래서 조금 메모해 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마돈나 선생님하고 찬희쌤 이렇다 하고 나서 지난 한 달 정도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 중에 네. 문화계라고 할까 뭐 이런 것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오징어 게임이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야 대통령 후보를 지금 선정해 가는 네, 맞아요. 여당은 이미 끝났고 야당도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끝나 있을 듯한데 그 한복판에 이른바 이제 대장동 그 성남시의 대장동 관련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와 네. 여러 언론에서 또 뭐 그것을 논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게 다 뭔가 좀 한 뭘로 이렇게 깨어진달까? 근데 딱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단적으로 말해서 그거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미 결정이 난 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하는데 뭐 야당의 그 공격적인 질문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식의 개발을 하면 반드시 그것에 인허가권을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은 반드시 뭘 해먹었을 거다. 이런 걸 전제하는데 이재명 전 지사는 나는 안 먹었다. 돈을 안 받았다. 그러면서 도둑놈이 누구냐. 야당에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도둑놈이다. 범인이다. 뭐 이러고 있고 야당 의원 뭐 그렇게
포괄적으로 야당은 이렇게 막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 한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런 관계에서는 돈을 받았을 거 아니냐라는 그 사람을 보는 눈인 네네.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의 시각을 이재명 전 지사가 이제 그거를 답변할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런데 그것에 막 그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한쪽에서는 인간을 그 자기 이해관계에 빠르고 네. 그래서 좀 사악한 존재, 탐욕과 욕심이 있는 존재 이렇게 바라본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인간이 선할 수도 있어. 네. 그렇게 양쪽에 좀 다 이런 용어들 다 덜어내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에서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인가? 이 질문이 안에 들어가 있고 네. 조금 이제 이 말의 맥락에서 얘기하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과 네. 네. 인간을 악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의 대결이다. 이거 되게 위험한데 위험한 설정인데 위험한 설정이고 이게 성각의 대립구도로 가면 이거 뭔가 이거 다 카프카님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그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네. 근데 저와 관련된 정당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밝혀줘야 돼. 야가 다 결정났다는 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야인데 그렇군요. 야를 이렇게 하나의 정당으로 보는 사고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지점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네. 일단 네, 그 정도 그런데 하고.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가장 네. 큰 문학의 사건이랄까 네,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그 몇 가지 이제 그 뭐랄까 언급해야 될 것들이 하나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영상을 보는 플랫폼인데 그것이 서비스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랭킹 1위. 그래서 뭐 어디 보도 보니까 82개국에서 1위 하는데 마지막 한 개국이 인도다. 인도의 발리우드의 그 뭐 한 작품을 뭐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도에서도 1위다. 뭐 이런 식이고 심지어는 전 세계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에는 10월 20일 기준인데 뭐 1억 3천만 명인가요? 1억 4천만 명인가요? 그 정도 봤는데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가 안 되는데 몇억 명이 봤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사건인 것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경제통에서는 넷플릭스가 이걸 통해서 뭐 투자는 한 200여 원밖에 안 했는데 제작비로 그런데 뭐 넷플릭스의 주가라든지 네. 또 실제로 그 회원들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매출액 이런 것들이 뭐 수십조가 늘어났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본 이제 미국의 시청자들이 네. 이제 한국에 관련된 곳을 가고 싶다.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패션부터 시작해서 그 쌍문동이 화제가 되고 막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제가 그 활동하는 그 주무대가 대학로인데 네. 대학로의 그 포장마차 뽑기집 그 네. 뽑기집에 줄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우산 모양 뭐 네, 별 네. 모양 이거 이제 그 뽑기의 뽑기. 소품으로 제공했는데 거기가 오리지널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별 화제들을 막 그게 만들어내요.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재밌나? 그러니까 이제 문화계에서 네.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거를 시청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이제 좀 표피적인 거는 이게 이제 한류다. 그래서 뭐 프랑스 파리에 그 넷플릭스가 그 오징어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샵을 열었더니 뭐 파리 시민들이 막 줄을 서 가지고 뭐 그 잠깐 뭐 뽑기도 해보고 또 뭐 그런 소식도 있고 또 이제 뭐 언어 관련한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뭐 슈가 캔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달고나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 달고나도 아니고 뽑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다. 우리 말을 써야지 슈가 캔디는 뭐냐 뭐 그러니까 그치. 우리 말을 뭐 고유 명사로 해야지 그냥 달고나 뭐 해야 되는다. 고유 명사로 해야지. 뭐 그런 막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별 화제를 다 일으켜요. 그리고 뭐 주연 배우였던 이정재 씨가 네네. 뭐 미국 그 방송에 그 대담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거기 등장 인물로서는 굉장히 좀 후질그레한 인물이었는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이정재 씨 이미지 그렇죠.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미국 그 시청자들이 놀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에피소드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는데 저도 하도 화제가 되니까 네. 그거를 1편부터 계속 이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도대체 왜 그런가 뭐 이런 게 궁금증이 생겨서 건너뛰고 대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쭉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뭐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인데 거기 등장하는 게임이 또 몇 개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네티즌이 또 논쟁이 붙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달고나 그 뽑기 설탕 가지고 하는 뽑기. 그 다음에 이제 줄달리기가 있고 구슬치기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크게 끌고 가는 게임은 5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야기거리로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 의제로는 게임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게임 마지막 편에 나오는데 그 주인공인 일남하고 기훈이가 이제 이정재가 분한 거고 그다음에 오일남이라고 그러니까 오일남은 001번을 이제 1번을 나오고 기훈은 이제 456번 그 중간 번호 숫자 얘기도 많잖아요. 왜 456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그 오일남을 또 연기했던 오영수 씨 에피소드도 많아요. 뭐 나왔는데 뭐 깐부치킨에서 뭐 광고하자 그랬더니 뭐 어쨌다. 뭐 그런데 그 이제 이게 약간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거의 다 봤을 거예요. 네, 오일남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 전체 오징어 게임의 설계자라는 거예요. 설계라는 단어가 좀 무서운 단어잖아요 요새. 대장동은 누가 설계했냐 그런 식으로 뭐 설계 그러는데 그 오일남이 설계한 걸로 나와요. 근데 왜 했냐 이런 게임들을 이거 막 끔찍한 게임이잖아요. 사람 1인당 1억씩 그 이렇게 상응하는 목숨값으로 하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최종 승자에게 경쟁에서 끝내 살아남은 이 게임에서 우승자에게 그거를 다 몰빵으로 몰아준다. 이렇게 이제 그 게임이 전체 설계돼 있는 건데 그거 왜 했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오일남은 실제로 그 구슬치기에서 사라져요. 죽는 모습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우승자인 기훈이가 실제로 우승자가 됐지만 돈을 안 쓰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오일남하고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오일남은 그때 이미 병상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게임이 하나 나와요. 그 게임이 뭐냐면 노숙자를 돕느냐. 그 병상에서 내려다 보여요. 노숙자가 한 명이 있는데 오늘 자정까지 저 노숙자를 돕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오일남은 어떻게 이제 내기를 거냐면 안 나타날 것이다. 저 노숙자는 그냥 버려진 채로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이 기훈이라는 인물은 중간중간에 이제 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언뜻 뭡니까 뭐 용산이거나 쌍용자동차거나 그런 식의 우리 그 노동쟁이의 네네. 또는 뭐 그 지역 주민의 그런 그 뭐랄까 뭐 재개발을 네. 반대하는 투쟁에 관계된 인물인 것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인물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미 이 엄혹한 이 경쟁사에서 루저예요. 루저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약간의 인간미를 풍기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이 오일남이 그 예를 들면 구슬치기를 한다든지 줄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기훈의 캐릭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부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훈은 뭐냐면 나타난다 이거지.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오일남이 이 상징한달까 뭐 그렇게 규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오일남이 이 오징어 게임 전체를 설계하고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선악설인가요? 철저하게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훈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자정 전에 나타나는데 이제 기훈이가 이제 기대를 막 하죠. 저 사람이 노숙자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그냥 가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원래 정한 시간이 이 자정인데 네. 그 시간에 이 오일남이 눈을 감아요. 죽어요. 그래서 그 오일남이 내가 이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노숙자가 사라졌던 이유는 왜 사라졌냐면 경찰을 데려와요. 이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오려고 했던 사람이 지나간 이유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오일남은 죽어요. 저는 그 오징어 게임에서 뭐 오늘 이야기거리이기도 하지만 재밌는 그 설정인 것 같아요. 이 황도경이라는 감독이 뭐 나중에 시리즈 2가 시작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저 관점들을 풀어나갈까 그 상당히 궁금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 배틀로얄 같은 유형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배틀로얄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 2000년에 영화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소설이에요. 일본에서 나온 소설인데 이거하고는 또 오징어 게임하고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이 배틀로얄은 뭐냐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그 상황 설정 속에서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냥 죽고 죽이는 그 진짜 말 그대로 생존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은 이제 주목받고
그 각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이 이게 이른바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흐름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양극화 불평등 뭐 이런 것이 이제 심화돼 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을 이 오징어 게임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뭐랄까 끔찍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도 그 1편을 보고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총을 쏜단 말이야 저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어릴 때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놀이할 때는 그냥 아웃이잖아요. 아웃이죠. 아웃이 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이 그 영인형 해가지고 눈이 삐비비비 돌아가지고는 막 그 진행 요원들이 막 총을 쏴요. 이제 그 설정이 진짜 끔찍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그 끔찍함은 그렇게 끔찍한 건 아니다. 오히려 이 감독이나 이 감독이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 현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끔찍한 현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을 쏴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끔찍한 게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뭐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 뭐 그 한국인인데 왜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뭐 화제가 됐는가 유행하는가 그랬을 때 브라질 같은 나라는 진짜 더 심해졌거든요. 빈부격차, 불평등, 기회의 박탈, 그거에 따른 절망감. 이제 그런 부분에 이 오징어 게임이 단순히 우리 지금 뭐 한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전 세계인들의 어떤 감성과 어떤 부분에 어떤 촉발시킨 게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끔찍한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해요. 투표해서 벗어나기로 했는데 나가서 살아보니 더 바깥 더 끔찍해. 네.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다른 어떤 뭐 철학자 이런 분들이 그런 거 좀 설명을 그 설정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건 이제 뭐냐면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거, 이 끔찍한 현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 그 투표에서 나갈 때 마지막 투표자가 오일남이에요. 오일남이 아니고 저기 이정재. 아니 오일남. 오일남이었나요? 100대 100이 나오는데 201명에서. 예. 오일남이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봤구나. 예. 아니 저는 10분짜리 유튜브로 다. 그래 저는 아직 안 봐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다시 들어오거든요 게임을 하러.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자발성, 그걸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기 책임 하에 선택한 거죠 이 게임 하기로. 각자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 자유 선택은 과연 자유지인가?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번져갈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영역이 있네. 그렇죠. 왜 그 제가 최근에 그 청년들하고 워크숍 할 때 무슨 문제 의식들이 있었냐면 일과 노동에 관련해 가지고 단기 근속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자발적 이직이 많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발적 이직이 진짜 자발적인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만 실은 그 조직 안에서 그 일하는 근무 환경 또 위험성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부당한 처우 그리고 조직의 문화. 지금 청년들이 적응할 수 없는 조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의 형식을 띠기는 하지만 실은 비자발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안에서 뭐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투표를 통해서. 네, 네. 그 투표를 했는데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 오징어 게임 안에서의 현실이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게임을 계속하자는 측과 하지 말자는 측이 완전히 100대 100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이 게임을 설계한 사람이 아 그럼 그만해. 그래가지고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서 진짜 현실과 맞닥뜨려 보니 더 끔찍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뭐 그 이제 기운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막 그렇죠. 그 뭐 아기가 또 새 아빠랑 가게 되는데 못 보게 되는 거부터 해서 이제 그 기운의 삶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 되고 또 그 탈북한 여성이 그 캐릭터로 새벽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죠. 거기도 이제 그런 삶.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뭐 조폭은 조폭대로 뭐 다 이제 다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설정이죠. 이제 그 부분도 좀 이야기거리일 것 같아요. 그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의제 그러니까 실제로 숨어 있는 진짜 게임, 진짜 내기 그거는 뭐냐면 좀 너무 단순화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과연 선한가? 인간은 과연 악한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오래된 성선설, 성학설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나 또는 우리 지금 현실이나 요 관점이 상당히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책이 뭐 있을까? 그래서 가져오신 책이 휴먼카인드. 네,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소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슷한 설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리트허르 브레흐만이에요. 리트 허르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이 사람 책을 어디서 봤던가 했는데 요거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스 분들이군요. 저도 이 책 읽었습니다. 예. 네, 몇 년 전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예. 나왔는데 이 사람 제가 이제 그 좀 이런 친구가 있네 하고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2019년에 1월달에 다보스 포럼을 하는데. 다보스 포럼 할 때 제일 화제가 됐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찬희 쌤이 말씀하신 그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왔죠. 근데 그 다보스 포럼 할 때 그 이 브레흐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 1일 3시간 노동. 이 세계로 간다. 근데 그 1일 3시간 노동은 거의 100년 전에 케인즈가 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이 브레흐만은 지금 여기 이렇다 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기본소득 이 논점하고 굉장히 닮아 있고 그렇죠. 이 책에서도 이제 알래스카 사례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책이 좀 재밌는 게 요 지금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내기 거기에 던져져 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정말 선한 존재로 봐야 되나? 악한 존재로 봐야 되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 느낌에는 좀 거친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책 전체로 보면은 너무 이게 이제 그 특히 이제 미국의 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뭐랄까 이제 이게 전 세계에 설득력 있게 내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사례 중심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를 싹 덜어내고 보면 결국에는 그 얘기예요. 이 책이.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휴먼 카인드라는 게 이제 인간을 얘기하는데 이게 맨카인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아니고 그냥 휴먼이다.
휴먼 카인드로 하고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의 결론은 그래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은 선하다, 악하지 않다. 인간은 악하지 않다. 근데 껍데기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화, 잘못된 생각, 이것들이 계속 퍼져서 확산됐다. 그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지금 오징어 게임하고 좀 뭐 이때서 좀 얘기를 해볼 만한 책이 아닌가 하고 이제 가져온 거죠.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그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그랬을 때 한쪽 라인에는 홉스 라인이 있어요. 홉스의 리바이어던. 악하다. 네. 그리고 한쪽에는 루소가 있어요. 인간 불평등 기본론. 네. 인간은 안 그랬죠. 네. 네. 이렇게 양쪽인데 이게 이제 브레흐만도 이제 그 두 인물을 가장 주목해서 거듭 이 책 곳곳에서 이제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홉스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의 게임적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가 이 456억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같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게임에서 져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생존자가니까 그 게임 안에서의 상황은 서로 경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게임 안 하고도 막 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자 독식 이 상황 속에서는 서로가 만인 대 만인의 경쟁이 투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루소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홉스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우리 문명 이게 이제 긴 빙하기가 끝나고 15,000년 전 혹은 1만 년 전쯤에 이른바 1차 산업혁명인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착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호모사피엔스에서 한 19만 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를 우리가 문명 이전 또는 뭐 야만적 상황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인간이 원래 본성 자체가 악하다 그러면 또는 폭력적이라고 그러면 또는 그 생존하기 위해서 그 오징어 게임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슨 고대 유적에 사람이 그런 폭력을 썼다는 유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가 이제 브레흐만 얘기예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홉스는 그렇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조직하고 문명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잘 짜여진 시민 사회가 있어야 그래야 이 문명이 유지된다. 이게 이제 기본 생각이에요. 근데 루소는 정반대 생각을 해요. 인간은 원래 잘 살았어. 근데 오히려 문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문명으로 인해서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불평등이 생겨져 나오고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전에는 그래서 잘 살았다는 그 얘기예요. 루소의 대표적인 뭐 모토를 할까 이게 뭐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대별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 속에는 홉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홉스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 문명의 하나의 그 알맹이인데 사람이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거를 전제한 무명.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법 내용의 많은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이거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사악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뭘 하지 마라. 금지기죠. 네. 대부분 금지죠. 네. 규칙이라는 게. 그래서 뭘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하는데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 식의 그 법을 만들고 법을 세팅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대장동 상황에서 반드시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인물이 반드시 비리를 저질렀고 왜냐하면 법 자체가 그거를 전제를 하고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반대쪽의 사람들은 법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똑같은 법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른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게 이 계몽주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이 한국에서의 활동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의 씨앗들 또 활동의 씨앗들을 찾아가 보면 이 계몽주의랑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계몽주의는 상당히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생각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확대돼 나온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도 네, 인간의 능동성 같은 거. 네, 그런데 여기에 이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모순이 있다면 뭐냐면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인간은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 편에 서 있지 않고 홉스 편에 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상권 분립을 왜 했어요? 상원과 하원을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누군가 이 권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못 믿겠어. 네. 그래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못 믿겠다. 저는 못 믿겠어. 저는 그냥 내버려 두면 권력이 집중이 되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그런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원천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제도화에서 그렇다고 보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쟁거리예요. 왜 그렇게 세팅을 했는가?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계몽주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 우리 이제 근대 경제를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국부론 이게 1776년에 이제 출판된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애덤 스미스가 이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가 굴러가는 구조를 설명할 때 여기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시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이 저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나한테 필요하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 다 뭐 예를 들면 정육점의 주인이거나 양주업자거나 뭐 제빵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종의 분업을 하는데 그 분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 본성 때문에 이런 경제활동 전체가 굴러간다.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의 인간성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정육점 주인도 탐욕스러운 인간이고 제빵사도 탐욕스럽고 그런데 그것이 서로 물려갈 때 이 사회는 다수의 공공적 이익에 서로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돈나 쌤은? 저는 일부분은 맞는데 네. 일부분 좀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는데 다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대장동 사태를 보고 특히 우리 언론들은 네네. 그런 전제 위에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된다는 그거를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국민 이 독자들한테 네. 머릿속에 심기 위해서 저런 식의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어떻게 네. 생각하냐면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조금 더 바깥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망할 수 있거나 저는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은 그들도 그 안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탐욕의 한가운데 그게 탐욕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안에 있는지를 모르면서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있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오징어 게임 안에 있어요. 예, 오징어 게임 안에 그들조차도 있다. 언론도.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카프카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닐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뭐 20세기 학문 중에 각광받는 학문이 경영학인데 네. 이게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전체가 이건 이제 브레우만이 얘기해요. 네. 이 브레우만의 말에 따르면은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천성적으로 홉스가 생각했던 그 인간의 탐욕스러운 존재로서의 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서의 그런 존재, 그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브레우만 얘기인데 20세기의 주요 이념인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공이 이 관점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레우만의 지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에 60년대 70년대 이 책을 보면 60년대 70년대 아주 다양한 그 뭐 심리학 사회 심리학의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막 소개되고 그걸 막 따라 읽다 보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데 몇 가지 이제 그 큰 실험 뭐 꼭 언급해야 될 실험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루시퍼 이펙트예요. 이게 루시퍼 이펙트라는 게 이제 1971년에 있었던 실험인데 그 사회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이게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 실험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무작위로 이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은 그 교도관으로, 네. 한 사람은 수감자, 그러니까 역할극을 해요. 이거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하고 끔찍하죠. 그랬더니 이제 첫날에는 교도관은 교도관 말투를 쓰기 시작하고 네. 어투가 달라져요. 수감자는 수감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수감자들이 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교도관의 행동들이 막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듯이 뭐 자리가 사람 만든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실험해서 이걸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책이 또 우리나라에 따로 번역돼 나오기도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리트어르 브레우만은 이 자료를 다시 다 뒤벼봐요. 뒤벼봐서 이거 사기였다. 교도관의 역할이나 이런 거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역할극이 아니고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 이펙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브레우만의 주장이 실제로 틀렸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BBC에서 다른 실험을 이게 루시퍼 이펙트의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을 뭐 이런 조건에다 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송으로 찍어가지고 BBC에서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제로는. 예?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실험이 있는데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짐바르도보다는 한 10년 전에 네. 정말 문제적인 실험인데 이게 이제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계 조교수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친구가 건의에 어떻게 복종하는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뭔가 오답을 내고 뭐 하면은 이렇게 그 전기를 10V 했다, 20V 했다가 30V 했다 점점 올리는 식으로 이거를 그 설계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진짜 막 진짜 괴롭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실험적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이걸 계속 올리는 걸 이제 이 밀그램의 복종 실험에서 확인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인간의 사악한 면 같은 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실험의 대표적인 건데. 그죠.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사악함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실험을 유도하는 사람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당신은 이런 역할이니까 오답을 얘기할 하면은 때마다 그러니까 볼트를 볼트를 때려버려. 올려라. 근데 사실은 학습을 시키는 자의 그 명령하는 자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뛰쳐나가도 자기한테는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자기도 괴로워하면서 볼트를 올리잖아요. 계속 올리더라. 예. 근데 진짜로 볼트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연기를 시킨 건데 본인은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볼트가 올라가면 괴롭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브레우만은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설정된 그러니까 가짜 실험이었다. 이게 브레우만의 주장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게 책이 두꺼워져 있어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 책 좀 이 부분은 참 놀랍다 싶은 게 이 스탠리 밀그램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이 스탠리 밀그램이 이런 그 복종 실험을 한 이유가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 같은 네네. 말하자면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 재판들이 막 뭐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 한나 아렌트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홀로코스트가 왜 일어났는가 이거에 대한 하나의 그 심리학적 실험이었다. 그런데 이 브레우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가 그런 거를 여러 실험을 통해서 여러 뭐 심리학이나 뭐나 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섬에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서 이타섬이라는 섬에서 비슷한 그 윌리엄 골딩은 실제로 소설적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폭력을 쓰고 뭐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냈다면 실제적인 상황이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타섬에 이제 그런 사례도 여기 안에 막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밀그램의 복종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실험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볼트를 올렸을 때 진짜 충격이 그 안에 가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끔찍한 괴로움을 주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볼트를 올렸겠는가? 전기 충격을 더 가중했겠는가? 그건 답할 수 없는 거죠. 그 실험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이 순응하도록 복종하도록 실험을 설계해놓고 그래놓고 이 볼트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홀로코스트를 설명하는 한 방안으로.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한나 아렌트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아이만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악이 평범하게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 일만 수행했는데 생각 없이 그걸 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브레흐만의 얘기는 아이만은 생각 없는 관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복종하는 그러한 관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신념이 있었다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그 아렌트가 얘기한 거하고 대치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이렇다 해서 어떨지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검찰 내에서 네네. 예루살렘의 아이만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네. 뭐 국회의원과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하고 뭐 하는 그런 식이었을 때, 그거를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냥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이 브레흐만에 따르면은 그 사람도 철저하게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있고 또 지시가 있고 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요 휴먼카인드에서 네네. 이 브레흐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궁극의 질문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전히 뭐 이런 그 질문이 우리 사회에서 조사가 된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을 놓고 그분들에게 사람은 궁극적으로 선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자기 탐욕에, 자기 욕심에, 자기 이해관계에 움직인다고 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어떻게 답이 나올까? 한국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아니, 카프카님은요? 저는 선한 쪽이에요, 사실은. 저랑 정반대네요. 반대예요. 저는 악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루소파예요. 근데 이제 네. 우리 최 선생님은 홉스파예요. 네, 맞아요.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로 움직이지 선한 거 아니다. 그 저는 선한 행위로 아담 드러나는 스미스 것조차, 저는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조차 그것은 이해관계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함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이해가 악은 아니잖아요. 선한 이해도 있기는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아름다운 선 이런 가치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찬희 쌤은요? 저는 그 사실은 원래부터 인간이 어떤가는 사실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요. 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얘기한 마돈나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낭만적인 견해는 매우 위험하다. 네, 오히려 이게 준해서 선함이 공공선이 유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청취자 여러분, 이게는 마돈나의 말입니다. 네. 저를 가르쳐서 이게라고 하셨어 지금. 네, 마돈나의 말입니다. 이분의 네, 말씀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냥 뭐 우리 청자분들께서 그 한 번씩 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하고 한번 화두를 끓여놓고 가연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동양에서도 네. 예를 들면 그 순자 같은 사람이 이제 성악설을 주장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미래에서 배웠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맹자가 이제 성선설론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너무 단순한 건지 몰라도 서양의 지적 전통에서는 이 성선설적인, 그러니까 이 브레흐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주장을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루소가 굉장히 특별한
사상가의 철학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브레만도 이 중간에 이제 그런 거를 그 서양의 지적 전통 네네. 그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이 뭐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성악설, 성선설로 하면 성악설적인 홉스적인 그런 인간관. 인간은 굉장히 뭐랄까 탐욕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투기디데스, 아우구스티누스, 마키아벨리가 대표적이죠. 마키아벨리는 철저하게 이 그런 인간관, 홉스적인 인간관.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 저쪽에도 저쪽 인간도 사악하고 나도 사악하니까 그 사악함을 잘 써야 된다 하는 식의 얘기잖아요. 그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루터, 칼뱅 이런 신교를 주장했던 종교인들, 또 뭐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들, 또 니체, 프로이드 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인간이 선하다. 이 문명을 다 걷어내고 했을 때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그렇게 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입장에 쭉 서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오징어 게임의 특별함은 뭐냐? 제 관점에서 그건 뭐냐면 이 배틀 로얄 같으면은 그게 이제 일본적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일말의 성선설적인 그러한 인간의 가능성, 네네. 그거가 배제돼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맹자라는 텍스트예요. 맹자는 사실 송대까지 올 때까지도 이게 13경에 포함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금기시되던 책이에요. 특히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권력자가 민심, 천심에 반할 때는 그 백성들이 언제나 혁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맹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텍스트예요. 네, 그래서 한 10세기 중국에서도 한 10세기쯤 돼야, 특히 이제 주의 때가 돼야, 주의가 이제 맹자의 주석을 달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보면은 이제 고려 말 조선 이렇게 넘어가는 그 전면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맹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도올 김용옥 선생님하고 저도 이제 맹자 텍스트 읽어보면 맹자는 우리나라 사람 같아. 말투가 아 그래요? 따져들고 뭐 지적하고 그러면서도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모르죠. 네. 네. 그 성품 자체가 공자는 좀 어떤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맹자는 그냥 이해가 너무 잘 돼. 읽으면 쑥쑥 이해돼요. 진짜. 일자. 그래 나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진짜. 맹자가 생각해 보세요. 맹자가 이제 이게 이제 50대 초반 53살에 이게 맹자라는 텍스트에서 맹자가 등장해요. 그 앞에 맹자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정만 해. 그리고 공생활이라는 게 이제 예수도 공생활 3년 정도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공생활이 이제 50년 넘게 이제 주유하다가 그러셨는데 맹자도 한 15년 정도 해요. 그래서 뭐 양나라 가서 양양을 만나고 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당시 군주와 만나가지고 이렇게 논박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맹자의 첫 대복이 뭐냐? 양나라 해왕을 만났더니 양나라 해왕은 그 당시 이제 전국 시대인데 이 위대한 선생께서 오셨으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가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로움이 어떤 정책을 펴야 우리나라가 이롭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바로 타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맹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로부터 내려온 인이라고 하는 전통과 거기에 의라는 걸 더 붙여요. 그래서 인의예요. 정의할 때. 정의당이 아니고 아니, 뜻의할 때요. 의? 예, 그 사람의 뜻, 의로움. 의로움. 어질림과 의로움을 그 두 가지를 딱 붙여서 인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맹자는 그렇게 한 공생활 10여 년을 했는데 사실은 패배자예요. 맹자는 한 번도 뜻을 제대로 펼쳐보질 못했어요. 그런 군주를 만나지도 못했고 양양 만났을 때 양양은 너무 늙어가지고 죽기 1년 전인가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학단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직하라고 하는 거기에 뭐 수많은 학자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젊었을 때 거기 가서 아마 같이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도 너무나 그러니까 전국 시대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오징어 게임이에요. 전국 시대가. 네. 완전히 칼부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상황과 같은 법가들 지금도 전부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나요? 전부 법가들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대선 후보가 상황의 후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됐던 진나라가 결국에는 통일을 하거든요. 전국의 통일이 진이 통일하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맹자는 현실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위약해 성선설은. 현실은 오징어 게임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시절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 시대는 더 그러죠. 그러니까 전국 시대겠죠. 이름이. 그럼 도대체 언제 선한 적이 있었던 거냐고. 그러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아니고 거기는 만 개 나라가 있으면 만 개 나라가 지금 실제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맹자 같은 이야기가 씨알이나 먹혔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장필순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맹자 얘기가 장필순 선생님 한살님하고 통하네요. 통해요. 네, 통하는 생각이네요. 네. 맹자를 그런데 읽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저는 여기 이제 제가 가져온 텍스트는 이제 김용옥 선생이 이제 주석을 붙여놓으신 건데 재밌어요. 재밌는 이유가 이 책이 이제 나온 게 2012년에 초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다 보면 막 우리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 아까 제 정정합니다. 장일순 선생님을 장필순이라고 찬쌤이 잘못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네. 그러니까 맹자의 그 왕도 정치 생각이 정도전에게 가서 정도전이 조선을 개국했다. 그러셔서 아까 제목이 삼봉 아닙니까? 그렇죠. 삼봉 정도전인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가장 그 맹자적인 발상 이거에 깊이 몰두하고 실제로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 조선반도 이 땅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사실은 정몽주예요. 정몽주. 그리고 정몽주와 삼봉 전도전은 사실 같은 그룹바예요. 맞아, 같이 수학했죠. 같은 정몽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몽주. 같은 주작을 공부했죠. 네. 그런데 이제 정몽주의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통치 체제였으면 그 체제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허물고 다른 체제를 만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인물이에요. 정몽주는. 그런데 이 삼봉 정도전은 당시의 그 부패상 특히 이제 불교의 그 끝자락 고려 불교의 끝자락의 그
문제, 그다음에 토지 문제, 네, 네.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런 문제, 부패상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거에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텍스트 맹자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는 3년 심요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무덤 곁에서 네, 네. 이거를 정몽주한테 받아요. 그 심요하고 있을 때. 네, 네. 그리고서는 정말 드립합니다. 이 맹자 맹자를. 텍스트를. 그리고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맹자라는 텍스트 안에는 혁명적 씨앗이 이게 내재돼 있어요. 내재돼 있어요. 적절하게 좋네요, 책을.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아주 공고히 하고 이제 그거를 실현시킬 자기는 뭐 일종의 문인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권력 현실에서 아무 힘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성계하고 만나져 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이제 과정인데 제가 이제 뭐 그 세세한 얘기를 다 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한국적 정서, 이 오징어 게임의 한국적 특질이 뭐냐, 네. 한류가 뭐냐, 그랬을 때 그 마지막 장면 같아요. 느낌에 앞에 그 우리 어릴 때 놀던 게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거기 놀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배틀로얄은 그런 씨앗이 아예 없어.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마지막 내기를 할 때 이 네. 오징어 게임을 설계했던 오일남하고 네, 네. 기훈이하고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만 움직이지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라고 오일남은 내기를 걸어요. 근데 기훈은 아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더라도 사람은 무언가 한다. 행동을 하고 한다. 그런데 그 영화의 그 장면 보면은 누가 노숙자 옆에 가요. 위에 병상에서 내려다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운이 이기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냥 갔다. 그냥 갔어요. 네. 그리고 오일남은 그 장면을 보면서 봐, 내가 이겼지 하고 얘기를 해요. 내기를 거는데 내가 이겼지 하는데 이제 죽었는데 기훈은 끝까지 보죠. 이 사람이 진짜 이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그 추운 막 그런 밖에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와요. 근데 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요게 맹자적이고 요 브레우만이 후먼칸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일남은 자기의 믿음을 갖고 죽었네요. 그렇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갖고 죽었네. 그것도 참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선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도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번 이렇다에서 네네네. 제가 던지는 요거 이제 브레우만도 던져놓은 질문인데 네네. 저같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는다면 네.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이 지금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서양의 지적 전통, 네네. 또 경영학, 네. 또 지금 우리 이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 불평등 문제라든지 기회 박탈에 의한 그 불만들 이런 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 이해한 게 자기 이익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쪽에 논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 이 브레우만이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 섰을 때 그러면 왜 악이라는 건 생겨나느냐. 요 질문 앞에 부닥쳐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나쁜 것, 악한 것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항해야 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선함을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아까 카프카님이 하신 말씀 이제 아까 사례 들어주신 것 중에 밀그램 실험에서도 사실 건의에 다 복종을 했지만 소수는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나 뛰쳐나갔어요. 도저히 이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저항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수 제가 지금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 한 2% 정도 있었어요. 된다라고 하면 네. 그 2% 정도 되는 사람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한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저항하는 소수의 세력 저는 이제 사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 여기 이제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식탁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소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소금을 네네. 쳐야 될 때 네네. 소금 좀 건네주세요 했을 때 대부분이 건네주잖아요. 네네네. 그거 이제 여기 이 책의 추천사로 쓴 최재천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에 음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공산주의적 요소가 가득 차 있음을 관찰해냈다. 인류학에서 말하는 일상적 공산주의, 에브리데이 커뮤니즘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식탁 건너편에 있는 소금을 가지러 일어서지 않는다. 그저 소금 좀 건네주세요라고 말하면 누구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금을 건네준다.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 오징어 게임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능성은 또 그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의 가능성은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감독이 그 오일남은 그렇게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니다. 그 아닌 부분에 슬쩍 뒤밀어 놓은 부분, 이 기훈이의 캐릭터에 계속 그런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이 오징어 게임 시리즈에서 그것이 저는 굉장히 한국적인 거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좀 가격한 표현이지만 우리한테는 맹자적 전통이 있다. 예. 그런 읽지 않았는데도요. 그렇죠. 조선시대 600년이 맹자의 사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한국적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분명히 한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전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나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맹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 문제를 드러내고 저항하고 행동하고 이건데 이거는 휴먼카인드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예. 뭔가 맥이 딱 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목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지라고 했는데 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징어 게임의 그 마지막 장면이 주는 어떤 한류의 또 다른 접근을 카프카님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인기가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는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고 어떤 신락 같은 희망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결말에 대한 어떤 그 뿌듯함과 안심을 가지고 이걸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인삼 혹시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슬쩍 보니까 휴먼카이드 이 책의 부제가 네. 희망의 역사입니다. 희망의 희망의 역사. 연대. 그래서 네네. 이 우리 하프카님은 희망의 역사의 그 끈, 네네네. 결국은 인간의 선한 그 본성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 그런 그렇군요. 내용으로 네네. 그런 마무리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청취자분들 저는 그래도 여전히 성악설을 이제 믿고 있으면서 네. 그 밀그램의 2% 안 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그 많은 사람들의 측은지심, 선한 의지로 선한 의지라고 생각할 어떤 드러난 행동들 그것들은 측은지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여하튼 우리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예, 인류애를 발휘하면서 네,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네, 이렇게 되게 계몽주의적으로 이렇게 네. 이야기가 됩니다. 네, 오늘 이렇다. 네, 238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